2022 양자정보 주간 강연에 앞서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쿠키 이효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 40분 정도 여러분이랑 지금 현재 2022 양자정보 주간에 이 주간에 대비해서 양자 기술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양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캐릭터와 함께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캐릭터는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팅을 할 때 쓰는 쿠키라는 캐릭터입니다. 귀엽나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양자 세계를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양자 암호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요즘에는 이 양자가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요. 문화 속에서도 등장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양자 세계를 여행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여행에 초대된 이 여러분들을 히치하이커라고 하는 우리 과학계의 유명한 프레이즈를 통해서 같이 여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여러분이랑 함께 한 40분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양자 정보과학이라는 키워드고요. 하나는 양자 컴퓨터라는 키워드입니다. 정보과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데 쓰이는 과학 기술을 말하고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를 송수신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계산하는 도구로서 컴퓨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컴퓨터와 정보과학에 양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대중에게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과학계의 흥미로운 주자인 양자라고 하는 것. 대체 저 녀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양자라고 하는 존재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쯤 과학계에서 양자가 무엇이다라고 만들어질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 과학자의 이름은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닐스 보어가 이 양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만약 양자역학을 접하고서도 심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미국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항상 이제 과학 강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양자에 관련된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겨서 노벨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내 생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주제가 있어가지고 4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양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대단한 석학들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히치하이커로서 이 강연에 함께하는 동안 양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런 녀석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에 물리학자들은 자연에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공통의 설득 주제로서 자연현상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현상 중에 하나는 물체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연현상을 말하죠. 이것을 지금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6세기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중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이라는 도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납득이 가게라고 이야기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 과학자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과학자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라고 하면 두 명을 얘기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랑 뉴턴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뉴턴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학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자, 물체가 이 위치에 있어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주황색 공인가요? 주황색 공이 이렇게 이 위치에 있고요. 공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이 하나 더 있어요. 흰색 공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주황색 공이 한 요쯤에 있고요. 흰색 공이 한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공의 에너지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언제 얘기하냐면요. 초등학교 때도 얘기하고요. 중학교 때도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도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참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두 개는 에너지가 다른데요. 이 두 개의 에너지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속하고 있는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라는 힘 때문이죠. 이 중력은요, 얼만큼 중심으로부터 물체가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거를 위치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두 공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녀석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흰 공보다 여기 있는 주황색 공이 좀 더 에너지가 큰 것이죠. 땅에 떨어졌을 때의 순간적인 속도를 본다면 주황색 공이 더 빨랐을 것입니다. 우린 그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중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나요? 이 그릇이? 이 그릇 주변에 제가 여기 있는 공을 올려놔서 공을 가만히 내려놓으면 그릇 가운데로 공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공 끝에, 그릇 끝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게 될 테고요. 중간쯤에 놓으면 좀 덜 빠르게 떨어지게 될 테고 그거보다 약간 더 아래쪽에 놓으면 조금 덜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공은 운동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공간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위치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변화하는지 그리고 운동에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동이 위치 에너지를 만든다 그리고 위치가 운동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공을 위로 던져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공을 위로 던지면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위치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위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중력 안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교환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16세기, 17세기의 과학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아냈습니다. 세기가 좀 더 지나서 인류는 더 신비롭고 더 기묘한 힘을 하나 알아냈어요. 원래 이전부터 사실 존재하고 있는 힘이긴 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겨울에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종이가루를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이가루에다가 우리 이것도 초등학교 때 실험했던 거예요. 막대기 하나가 있고 털가죽이 있어요. 이 털가죽에 이 막대기를 문지릅니다. 이렇게 막 문지르면요, 이 막대기에 어머나 세상에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만들어져서요, 종이를 막 이렇게 당깁니다. 이게 종이가 당겨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붙어요. 이게 무슨 신비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렸을 때는 이걸 가지고 많은 장난을 치고 마술을 합니다.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사실 이 막대기가,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검은색 막대기가 이 검은색 털가죽에 마찰을 해서 이 종이를 당긴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이유는 우리가 이 털가죽을 손으로 잡고 왔다 갔다 드는 건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손이 닿고 있으니까. 이렇게 닿고 있는 걸 이렇게 컨트롤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닿지도 않는 무언가 먼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해서 종이를 끌어당긴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신기한 일이겠죠. 이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만드는 힘이라고 해서 전기력이라고 불러요. 하나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보는 건데요. 여기 지금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죠. 이 자석을 다른 자석과 근처에 가까이 대면 이 자석이 놀랍게도 붙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사실. 멀리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건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두 가지 힘을 전기력과 자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힘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말에 밝혀졌어요. 그걸 우리가 전자기력, 그리고 그걸 연구한 학문을 전자기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들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력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기고 있는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이게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당기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속도랑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를 당기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속도가 달라요.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역시나 위치 에너지, 위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지금 자석이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라서 자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아까 전에 이 헝겊을 문질러서 이 헝겊과 종이 사이에 만들어지는 포텐셜을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더 정확하게는 엄밀히 들어가면 사실 틀린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부르자라고 잠깐 약속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고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천재 과학자가 인류가 망했을 때 한 가지 남길 한 문장의 지식을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남긴 말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20세기 초에 밝혀낸 과학계의 아주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자연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자는요, 그 원자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원자가 기본 물질은 아니에요. 그 원자 안에도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원자 안에는 그 원자 중심에 존재하는 원자보다 훨씬 작은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원자 핵은요, 전기력 중에서도 이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얼추 비슷해져서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자들은 대부분 중성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요 원자들을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자들과 털 가지고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있을 건데 이들을 문질러요. 이렇게 박박박박박 문지르면 여기 있는 원자 안에, 이 원자 주변에 있었던 전자들이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몇 개가 이쪽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전자가 많아지고 여긴 전자가 적어져서 둘 사이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전기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고 그 끌어당김의 차이 때문에 물질을 당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긴다고 했는데 왜 이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요, 원자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길 텐데 왜 저들은 원자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20세기 초에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었던 하나의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원자는 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저 상태를 가지고 저 원자 주변에 어떻게 전자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했었어요.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냐면요, 지금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서 누구든 가능합니다. 이렇게 쓱, 뭐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쓱 하면 어딘가 뭐 이제 약한 쪽이 하나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딱 빼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머리카락의 두께를 봅니다. 이 머리카락의 평균 두께가 대략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 100마이크로미터는 1m를 1000번 쪼개요. 그러면 1mm가 되거든요. 1mm는 우리 그 1cm를 10번 쪼갠 거 1mm죠. 그 1mm를 한 10분의 1 정도로 쪼개면 이 100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그 정도란 얘기예요, 이게. 그 정도 돼 보이죠? 근데 이 100마이크로미터의 저 앞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작은이라고 하는 접두어이기도 합니다. 작은 세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의 세계는요, 100m를 1000번 쪼개고, 1m를 1000번 쪼개고 다시 1000번 쪼갠 그 마이크로의 세계는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린네라고 하는 종의 분류법 이전에 이제 현미경을 발견하죠. 현미경을 이제 인류가 만들어냈는데 그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를 1000분의 1 정도 더 쪼개면요, 이제 100마이크로미터를 1000분의 1 정도 더 쪼개면 100나노미터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나노 기술이라는 얘기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나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공학적으로 다양한 장치들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핸드폰 같은 게 있습니다. 휴대폰. 그럼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크기입니다. 이 나노 세계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현미경,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이용한 현미경에서는 이제 슬슬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세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나노 세계고요. 그걸 1000번 더 쪼개면요, 그럼 이제 옹스트롬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옹스트롬이라는 단위가 나오고, 이 100나노니까 1000번 쪼갰으니까 0.1나노미터인가 뭐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옹스트롬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정도 들어가야 우리가 원자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어요. 저 정도로 진입을 했더니 그 정도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위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공을 이 위치에 놨을 때, 그거보다 살짝 밑에 놨을 때, 그거보다 살짝 밑에 놨을 때, 쭉 어디에 놨을 때랑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이 위치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 그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전부 다 운동으로 바뀌어요. 어디에 놓든 간에 전부 다 아래로 떨어지고요, 떨어진 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우리네 살고 있는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작은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에 1000분의 1에 1000분의 1 정도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상식이 통하지가 않게 돼요. 여기 지금 이 그릇을 제가 그릇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우리네 세계에 있는 그릇이에요. 우리네 세계에 있는 그릇 위에 여기 그릇을 딱 놓고요, 그 그릇에다가 이 그릇을 우리가 원자라고 해보는 거예요.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이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그릇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나 전부 다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데 원자 세계까지 들어가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왜 그런데요?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그걸 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헬륨이나 네온이나 이런 기체들에게 전기를 가하면 그 기체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요. 연속으로 쭉 빛이 다양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선을 그리면서 선 스펙트럼으로 빛을 방출시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고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그릇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걸 그냥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저 그릇이 우리네 세계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그 특정한 에너지가 특정한 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 세계를 양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에너지 중에서는 아주 최저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존재를 해서 이보다는 에너지가 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원자 핵 주변으로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양자 세계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역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얘가 옛날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전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이게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고전역학 잘 쓰고 있어요. 우리네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공대 가면 배우는 게 고전역학들입니다. 그런데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에서 작은 세계로 들어갔더니 그 세계에 있는 친구들은 기존에 있는 역학체계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체계를 우리가 학문으로 공부를 해서 그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우주에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네 물질계의 비밀을 좀 더 잘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는 그러면 그들은 우리랑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을까를 3가지 정도로 줄여봤어요. 뭐 엄청 많은데 한 3가지 정도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우주에 예를 들어서 은하라고 하는 존재, 은하가 별을 한 2천억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건 태양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태양은 태양계를 가지고 있어요. 별들은 주변에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 행성 8개 거느리고 있죠, 태양은. 근데 그런 별이 한 2천억 개 정도 있는 게 우리 은하는 한 4천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은하예요, 그런 게. 그런 은하가 우주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은하가 굉장히 크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은하가 이게 상상이에요. 그런 은하가 막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완전 이제 공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은하 레벨에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칙들이 있겠죠. 그 세계에서 안에 어떤 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네 살고 있는 이런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 사는 인간의 룰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해는 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볼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양자역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들어가면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용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특징들을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중첩, 관측, 얽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첩이라고 하는 건 이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 그 양자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 세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공이 있는데요. 이 공을 일단 집어넣었어요. 아이고, 이 탁구공이라 잘 튀어나오네요. 공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거든요. 이렇게 닫았습니다. 근데 이 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폭탄이 들어있었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폭탄은 2분의 1 터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2분의 1 터지지 않는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1시간 뒤에. 그러면서 이거 1시간 동안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폭탄이 약해가지고 그릇이 깨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봐요. 이렇게 열어보기 전까지 이 상자 안에 폭탄이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의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뭐 깨졌거나 안 깨졌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를 줄이잖아요. 1000분의 1로 줄이고 1000분의 1로 줄이고 1000분의 1로 줄이면 그 세계까지 들어가면요. 이 폭탄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한 상태가 확률로 50%로 둘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우리가 중첩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첩된 상태로 존재 가능한 무언가 확률이 있다면 그 확률이 뭐 하나만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중첩된 상태로 이렇게 그 확률의 크기만 존재하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이제 그걸 딱 까보는 순간 이제 그 작은 세계를 보는 순간이겠죠. 봤더니 얘 폭발되어 있네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중첩 상태 중에 하나의 관측이 행해지고 나서 그 관측 때문에 중첩이 붕괴되면서 그거구나라고 하는 정보로 결정이 나요. 그리고 그 정보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결정이 되면요. 그 정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얽힘. 이런 3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요. 제가 여기다 공을 지금 집어넣었고요. 이 안에 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집어넣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공을 챙겨왔다고 했죠? 2개의 공 챙겨왔다 했잖아요.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공이 들어있고 여기도 공이 들어있겠죠. 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이 무슨 색깔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네. 양자 역학의 속성으로 얘기하면 흰색이거나 주황색이거나죠. 네, 둘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중첩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뭔지를 관측을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되겠죠.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지금부터 한 분에게 드릴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도와주실래요? 좋습니다. 네. 네, 받아주세요. 드리고 왔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요. 자,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공의 색깔을 몰라요, 저희가.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온라인 모르잖아요. 한 분만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색깔을. 무슨 색이에요? 네, 말씀해 주세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이거? 그럼 저 이거 안 봤는데 여기 있는 거 흰색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흰색 맞아요? 맞으면 박수 좀 쳐주세요. 저분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바로 알고, 그렇죠? 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분을 제가 아주 특급 우주선을 태워서 안드로메다까지 보내요. 그럼 저분은 안드로메다에서 제 공이 어떤 색인지 알 수 있어요.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열자마자 바로 이 공이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어요. 빛으로 이걸 보려면 제가 여기서 안드로메다의 초특급 우주 망원경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요. 250만 년 지나야 안드로메다에서 이 공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묘한 일이 일어나요. 양자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 독특한 일이 우리 자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양자 세계에서는 일어나는데 우리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걸요.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그냥. 네.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걸요. 우리네 기술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자 역학에서 알아낸 지식을 컴퓨터에 써볼까? 컴퓨터는 연산하는 장치입니다. 컴퓨터가 지금까지 연산하기 위해서 썼던 기술은 뭐냐면요. 스위치를 켤까 끌까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스위치, 우리 버튼 있잖아요. 불 켜는 스위치를 작게 만들어요. 나노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기판 위에 얼만큼 집적시키느냐가 컴퓨터 기술이었어요. 껐다 켰다를 빨리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산이 빨라지는 거니까. 근데 기존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반도체라는 걸 사용했다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양자들 있잖아요. 양자 친구들 걔네로 컴퓨팅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네가 만들었던 거랑 다른 최적화되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죠. 그게 양자 컴퓨터고요.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할 때 우리는 그동안 모스 전신부를 기반으로 원거리 통신을 했었어요. 유무선 통신은 다 거기서 나와요. 역시나 전류를 흘릴까 말까, 소리를 낼까 말까, 길게 낼까 짧게 낼까 막 이런 것들로 정보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디지털이 됐죠. 0과 1 이렇게.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아까 얘기했던 양자 친구들의 그 속성을 이용해서 해볼까? 라고 하면 그게 양자 정보 통신이 되고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암호화하고 또 그거를 풀어 헤치고 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양자 암호 기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네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무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알았고요. 그거를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수학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계산 체계와 학문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그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쓸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기술이 이 양자 기술이 될 건데요.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너무 진짜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성 친구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성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양자 세계에서 존재하는 양자들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굳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그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를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면 그걸 가지고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겠죠. 이전에 우리 혁명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일어나는 어떤 생활과 어떤 산업이나 어떤 다양한 인류에게 일어나는 어떤 향유되는 것들이 큰 도약을 할 때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던 세상 속에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이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세계관이 크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그 혁명적인 사건을 우리는 공전을 레볼루션이라고 불러요. 레볼루션 다른 말로 혁명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양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잘 적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삶의 형태에서 새로운 혁명적인 삶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예고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는 볼 그런 흥미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양자 세계 안에 있는 일이 어렵다고 굳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귀 막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들을 이해해 주는 거죠. 아, 너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접근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양자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과 부담감이 덜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가 우리네 기술 양자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다음 강연을 통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은 고등과학원 박권 교수님의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양자역학, 물질, 존재,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박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박권입니다. 제가 오늘 대중 강연을 하게 될 텐데요. 제 강연의 제목은 일어날 일은 일어날라입니다. 과학 강연치고는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자, 이 제목이 사실은 양자역학의 중요한 핵심을 굉장히 잘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제목으로 제가 책까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에도 김정선 교수님께서 강의도 하셨고 방금 전에 과학급기님께서 강의를 하셨지만 양자역학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강연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밌고 쉽게 강연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물리 말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물리학자가 되기 전에 영화 평론가가 되기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혹시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요일 날 모 방송국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영화 대 영화라는 프로그램 코너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영화를 보여주고요. 두 개의 영화의 스토리를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두 개의 영화를 골랐는데요. 이 두 개의 영화는 겉보기에는 아마 양자역학에 관계된 내용이라고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양자역학의 핵심을 굉장히 깊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나오게 될 양자역학 내용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마 제가 설득을 잘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Arrival이라는 영화인데요. 한국 제목으로는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에서 어느 날 지구에 12척의 외계인 우주선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이기 때문에 Arrival이죠. 옆에 보시면 저렇게 길게 세로로 서 있는 게 우주선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이 여성분이신데 루이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가 왜 주인공이냐? 여기 외계인이 도착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루이스라는 언어학자를 어떻게 보면 대화할 상대로 팀을 만들어서 파견하고요. 옆에 있는 이 남성분은 물리학자입니다. 이한이라는 물리학자인데 두 사람이 페어를 이루어서 외계인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헵타포드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그 우주선에 들어갔는데 루킹글라스라고 이상한 화면이 나와요. 그 바깥쪽에 이렇게 헵타포드라고 외계인이 이제 이렇게 무섭게 걸어 나옵니다. 그러는데 저 헵타포드는 말은 도대체 알아들 수 없고요. 그나마 조금 가능성 있는 게 written language인데 언어인데 이상해요. 이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공중에 약간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먹물처럼 저거를 먹물을 공중에다 이렇게 그립니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게 무엇인지. 근데 루이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저 언어 자체가 아주 묘한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글자를 쓰기 시작할 때 순간에 미리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외계인은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루이스가 저거를 연구하게 되면서 서서히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 와중에서 루이스가 어떤 재미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미래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재밌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걸 뭘 알게 되냐면 자기가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미래에 딸이 있어요. 딸이 불치병에서 죽게 돼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이 딸이 사실은 지금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물리학자 이현과 앞으로 결혼을 해서 낳을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여기서 깊게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이거 꼭 영화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핵심이 뭐냐면 외계인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은 모든 가능한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였고 루이스가 그 방식,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그 능력을 얻게 됐고요. 루이스조차 미래를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봤던 것이고 근데 루이스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 미래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하나 결혼을 안 해서 그런 슬픔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얻었을 때 그 기쁨, 그다음에 자기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게 되거든요. 외계인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다시 했어야만 됐어요. 여러 가능성 중에서 자기가 그 하나를 나중에 나오게 되는 관측 혹은 observation을 해서 그 하나를 현실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 영화 어라이벌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영화는 더 유명한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고요. 인터스텔라는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 영화를 양자과학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 중력에 관계된 영화다.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뭐 내용에도 나오지만 양자과학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길게 설명 안 할 텐데 미래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인데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지구에서는. 그래서 다 이제 멸망의 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류를 새로운 별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별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 위해서 떠나가는 우주 비행사
쿠퍼의 얘기입니다. 자, 이 영화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구가 다 이제 그렇게 멸망의 기로에 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농부가 됐어요. 왜냐하면 농작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진로 상담을 위해서, 자기 아들과 딱 진로 상담을 위해서 학교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가는 도중에 타이어가 터져요. 트럭의 타이어가. 근데 딸이 자기 아빠한테 막 화를 냅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기 이름을 나쁘게 지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일이 항상 일어난다. 왜 그러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딸 이름이 머프인데 머피의 약자예요. 머피의 법칙이죠. 그래서 딸이 자기 이름을 나쁘게 적었기 때문에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머피의 법칙은 그런 뜻이 아니라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부분을 처음에 굉장히 놓치기 쉬운데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깊게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 뭐 우여곡절이 일어납니다. 그 행성을 찾기 위해서 가고 그러다가 결국 쿠퍼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돼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그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블랙홀 뒤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죠. 이런 테사렉스라고 4차원 공간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이 펼쳐지는데 그 안에 저 공간이 뭐냐면 자기 딸 머프의 방에 있는 책장 뒤예요. 유명한 책장 씬이죠. 그 뒤로 블랙홀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자기가 연락을 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쿠퍼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주 비행을 참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나사의 비밀연구소를 알아내게 됐거든요. 우연히 알아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코오더닛, 그 좌표를 알려주는 게 어떤 이상한 먼지의 어떤 패턴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 패턴이 그냥 생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걸 자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장 뒤에서 중력을 조정해가지고 그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그 무한히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봤지만 다시 한번 과거로 정보를 전달해서 그거가 다시 일어나도록 선택을 했어야만 했어요. 쿠퍼는 후회했거든요. 자기가 자기 딸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죄책감이 휘달려요. 그때 우주여행을 가지 말고 딸하고 남았어야 된다라고 계속 자책을 하는데 이 순간 깨닫죠. 다시 해야만 된다. 여러 모든 가능성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것도 양자역학입니다. 여기서 특히 인터스텔라에서는 블랙홀 속에서 퀀텀 그래비티의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중력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구원됩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속에 담겨진 양자역학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런 이상한 내용이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양자역학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이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자역학 설명드릴 텐데 복잡하잖아요, 양자역학 내용이.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개로 정리가 됐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주는 파동이다입니다. 모든 것은 파동처럼 출렁거린다. 좀 약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보겠습니다. 우주는 파동이다. 파동을 기술하는 파동함수는 확률을 결정한다. 입자는 파동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그건 확률에 불과해요. 입자가 여기 있을 확률, 저기 있을 확률, 확률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설명한 거긴 한데 부족해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세 마디로 완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는 파동이다. 파동함수는 확률을 결정한다. 파동함수는 복소수다.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복소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슈레딩거 고양이 궁극적으로 중첩, 얽힘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사실 복소수란 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복소수를 설명드릴 텐데 이걸 설명드리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복소수는
시계 바늘입니다. 자, 제가 만든 우화는 영의 이중 슬립 실험과 양자 시계라는 우화입니다. 자, 우주의 모든 입자는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손목 시계를 차고 다녀요. 손목 시계 저기 이제 전자를 제가 그린 건데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이 시계 안에는 시계 바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돌아갑니다. 자, 시계 바늘은 방향과 길이가 있겠죠. 물론 보통 시계 바늘은 길이가 안 변하겠지만 양자 시계는 길이도 변한다고 해볼게요. 유명한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저런 공식이 써지는데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X축과 Y축에 있는 어떤 한 점, 원점에서 거리, 시계와 시계 바늘이죠. 그게 돌아갑니다. 모든 입자는 그걸 차고 다녀요. 그게 파동함수라는 건데요. 이 파동함수가 그러면 그래서 뭐 어쩌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화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영의 이중 슬립 실험인데 이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양자역학의 사실 큰 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어느 날 아침에 전자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전자총에서부터 발사가 됐어요. 근데 막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앞에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쪽 왼쪽에서 오는 거죠. 근데 왼쪽 문으로 갈지 오른쪽 문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입자라면. 근데 전자는 보통 입자가 아니거든요. 양자역학적 입자거든요. 그래서 파동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우주는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파동은 출렁거릴 수 있고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두 개의 분실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각자 두 개가 됐죠. 쪼개질 순간 시계도 카피가 돼요. 그래서 각자 시계를 차고 날아갑니다. 분신이. 근데 시계 방향 바늘이 약간 다르게 돌아가죠. 왜냐하면 경로가 다르니까. 한참 잘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앞에 큰 스크린이 있습니다. 큰 스크린에 딱 부딪히는 순간 분신이 만나는 순간 사라져요. 이걸 메저먼트라고 부릅니다. 아까 두 영화에 비해서 측정을 해야지만 하나가 딱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운명이. 두 개의 분신일 때는 우리가 관찰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계속 아침에도 설명됐었고 과학 쿠키님이 설명도 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않으면 두 분신은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고 이걸 중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왼쪽 문을 가는 애, 오른쪽 문을 가는 애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크린을 해서 측정을 하는 순간 둘이 사라져버리고 원래의 전자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의 전자 갖고 있는 시계는 걔도 시계 초침이 있어요. 그 시계 바늘은 분신의 시계 바늘의 합으로 구해져요. 화살표의 합은 두 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림처럼 두 개 합해지는 겁니다. 만약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을 쓰면 0이겠죠. 상쇄시키니까. 거기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분신의 방향, 시계 바늘 방향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두 배가 되겠죠. 거기는 입자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시계 바늘의 길이가 확률을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패턴은 고전적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적이었다면 저 두 문에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그때 확률만 높지 저런 패턴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상한 패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아까 양자역학 세 마디로 정리할 때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우주는 파동이다. 파동은 확률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파동 함수는 시계 바늘이다. 복소수다. 합쳐지면서 저런 게 만들어집니다. 자, 오전에 그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 실험은 실제로 됐고요. 증명도 됐고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실험이고요. 양자역학이 맞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실험이 없었어요. 이 실험은 나중에 이제 쓴 거고. 그럼 양자역학을 왜 그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자, 지금 이 실험이 있으니까 믿으면 되죠. 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왜 믿어야 됐겠느냐?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영화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 물리학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면 미친 사람이 저런 얘기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물리학 교수로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어떤 지위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과학 쿠키님이 얘기하셨지만 바로 한 문장. 지구가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을 단 하나의 문장.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양자역학의 원자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자를 설명한 이론이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근데 원자를 설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 저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상하죠? 자, 원자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앞에 설명됐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잠깐 하겠습니다. 원자 모형은 처음에 J.J. 톰슨이라는 분이 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캐서레이 튜브라고 뭐 브라운관이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 가열을 하면 뭐가 막 튀어나와요. 음의 전화를 갖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전자였어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분이 생각하기에 물질은 양의 전하를 지니는 어떤 거에 음의 전자가 건포도씩 박혀 있는 거다. 플럼푸딩 모델을 그러는데 바로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어요. 빈 공간이에요. 그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빈 공간을. 그리고 양의 전하를 갖는 물질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묶여 있어요. 원자 핵이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작은 태양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자력 그럼 저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저거가 사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맞을 수가 없어요. 자, 원자핵을 전자가 돌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이게 작은 안테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하를 가지고 있을 때 작은 안테나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빨리 소모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원자핵으로 떨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고전력과 믿으면서 얼마나 빨리 떨어질 것 같으세요? 1000억 분의 1초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원자는 아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보어란 분이 원자 모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원자 모형이 뭐냐면요. 보어란 분이 사실 실험이 먼저 있었어요. 수소를 가열해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선으로 이렇게 선만 나와요. 딱딱 양자와 아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보어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가군용량이라는 게 양자가 다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궤도의 반지름이 양자가 되어 있더라. 보통 태양계라면 지구, 화성, 금성, 목성 다 아무데나 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궤도가 정해져 있겠지만, 근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딱 궤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큰 궤도, 작은 궤도 딱딱 정해져 있어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걸 양자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인데, 더 큰 궤도에서 작은 궤도로 점프를 하면서 에너지가 빛이 발생하는데 그 빛을 쟀는데 그 빛이 하나하나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왜 그럴까? 양자역학 이해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 했습니다. 자, 그 이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나와요. 왜 내가 놀랍다고 말씀드리냐면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끝까지 싫어했거든요. 신은 주사위 던지기 논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확률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 입자다. 빛이 보통 파동인데 빛이 입자다. 그걸 포톤이라 광자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에너지는 그거의 주파수에 비례한다. 유명한 광자 효과를 했는데, 자,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했고 이걸 받아서 르브로이라는 분이 빛이 입자면, 빛이 원래 파동인데 입자면 원래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 예를 들면 그것도 파동이다. 입자와 파동은 구분이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분이 유명한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공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알면 아까 그 원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제 우화 기억해 보세요. 전자가 시계를 차고 다니잖아요. 원자핵을 전자 빙빙 돌고 있어요. 시계를 차고 있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과 한 바퀴 돌아온 자기 자신 시계가 같은 방향이 되죠. 시계가 어긋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만나는 조건을 생각하면 딱 궤도가 딱딱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굉장히 이상했던 우화 있잖아요.
우화가 맞아야만 원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오래된 양자, 올드 퀀텀 메카닉스라고 그러는데, 정말 본격적인 양자역학은 허수, 아까 제가 복소수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드보르엠 할 때마다 그냥 파동이라는 게 있다고만 말했지, 파동이 양자 시계다 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호수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파동 함수가 만나면서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허수가 아예 저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푸는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 안에 파동함수가 확률을 결정하고 그런 게 있고요. 여기에 측정을 했을 때 파동함수가 붕괴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새롭게 덧붙여져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희를 괴롭힙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잘 풀 수 있으면 퀀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후반부에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물리학자로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거 푸는 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보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방정식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양자역학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필요한 게 뭐죠?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힘과 질량입니다. 힘과 질량이 있으면 우주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힘과 질량이 왜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거 한 번도 질문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힘이 있을까? 왜 입자끼리 이렇게 중력을 당길까? 전자기력은 왜 있을까? 왜 질량은 왜 우리가 무거울까? 왜 질량을 가질까? 이거를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놀랍게도 왜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지 말해줍니다. 단순히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존재론이에요. 자, 힘 얘기했으니까 힘 빨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주에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죠. 모든 걸 끌어다니는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 있죠. 전기력과 자기력. 그 다음에 두 가지 힘이 더 있습니다. 강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자 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자 핵은 사실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양성자가 그렇게 작은 공간에 뭉쳐 있으면 폭발합니다. 너무 전자기를 쌓여서. 그걸 꽉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원자도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그 강하게 묶어주는 힘을 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세 번째 힘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 핵이 가끔가다 붕괴합니다. 그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기도 합니다. 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우주에는 네 가지 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왜 하필 네 가지일까? 5가지도 아니고 6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왜 하필 네 가지일까? 그것도 궁금하죠. 물리학자도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정말.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은 물리학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공 던지기 놀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을 던지고 받는 거다. 예를 들면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광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얼음 위로 생각해 볼게요. 두 개 사람이 서 있어요. 공을 던지고 받으면 서로 밀어 뒤로 밀리겠죠. 그리고 약간 이건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모르지만 어떻게 당기느냐 그럼. 부메랑을 던져서 해볼게요. 부메랑을 던져서 받으면 가까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강력도 마찬가지예요. 강력도 글론이라는 걸 주고받는 힘이고요. 양력도 W 보존과 G 보존이라는 걸 주고받는 힘이고요. 중력인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비톤이라는 걸 주고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표준 모형이란 거고요. 이쪽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포르미온이라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힘을 매개하는 보존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힘을 매개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파동함수의 아까 시계 바늘이었잖아요. 시계 방향을 아무 방향에 할 수 있다는 성질로부터 발생합니다. 자세한 건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파동함수가 있어야지만 힘이 나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파동함수라는 게 양자역학이 있어야지만 힘이 나옵니다.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이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근데 질량은 이건 제가 우화를 그린 건데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근데 질량은 그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시계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 대칭성이 깨져야만 나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실험이 최근에 됐습니다. 유럽의 LHC라는 큰 가속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힉스 보존이라는 보존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게 발견이 되면서 이 질량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질량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파동함수가 시계 바늘인데 가끔 가다가 시간을 고장나서 한 방향으로 가리키는 시계 바늘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질량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라는 게 존재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자역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원자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원자를 설명하기 전에 힘과 질량이 필요한데 양자역학은 그것마저도 말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오면 좀 묘한 점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질량 있잖아요.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 힘 이런 것들이 딱 어떤 값이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딱 그 범위에 있는 값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가령 전자의 질량이 지금보다 100배 무거웠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된 듯하게 보여요. 우주가 마치 우리가 존재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유명한 미세 조정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빅뱅에서부터 이제 우주가 터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빅뱅에서 우주가 터졌을 때 이 터지는 속도를 감당할 만큼 당겨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질량이고요. 밀어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것도 우주상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정확하게 맞춰져 가지고 우주가 정확한 속도로 퍼질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 우리가 딱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지. 자, 이거를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 인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이유는 별게 아니라 이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까? 질문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주상수가 딱 그렇게 모든 것들이 미세조정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질문할 우리가 존재할 리가 없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조정됐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너무 이상해요. 너무 딱 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걸 이제 우주의 궁극적인 질문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뜬금없는 소리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람 말을 빌어가지고 제 주장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 not happy about all the analysis that goes with classical theory. 나는 고전적인 이론 갖고 하는 모든 분석에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because nature isn't classical.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면 퀀텀 메커니컬리 해야 된다. 라고 누군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이 우주가 양자역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여러 번 나온 파인만입니다. 그러니까 파인만이 퀀텀 컴퓨터를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흔히들 말하는 1982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인먼 티피컬하게 욕도 막 하시고 그랬죠. 데밋 그러면서. 자, 그래서 우주 상수 문제를 꼭 이걸로, 그러니까 미세조정 문제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그걸 포함해서 우리는 우주를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컴퓨터 갖고는 안 되는 정말 우주를 본연의 그 자체로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고요. 그게 뭐 양자 주관을 통해서든지 요새 퀀텀 컴퓨터가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양자 컴퓨터가 다 좋다는 소리만 많이 들리시잖아요. 회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제가 좋아하는 딜버트라는 만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저쪽에서 퀀텀 컴퓨터 프로토타입 잘 돼가냐 물어보니까 그거 완전히 성공적인 거하고 시작도 안 한 거와 중첩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맨 끝에 내가 관찰할 수 있냐? Can I observe it? 그러니까 that's a tricky question. 왜냐하면 관찰했을 때 아예 시작도 안 한 걸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농담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발전이 있어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짧게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1982년에 파인만이 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퀀텀 튜링 머신, 튜링 얘기 아침에도 나왔지만 양자역학적으로도 튜링 머신, 여기서 튜링 머신은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완결적인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퀀텀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스피드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쇼어 알고리즘. 제가 놀랍게도 쇼어 알고리즘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이걸로 김정수 교수님 설명하셨죠. 암호를 풀 수 있다. 그거 할 때면 이제 아주 이제 이때부터 커지게 됐죠. 그 다음에 퀀텀 에러 코렉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퀀텀 시뮬레이션.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인만이 얘기했던 건 시뮬레이션 얘기했거든요. 암호 분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이제 또 보였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15를 인수분해했습니다. 3과 5로. 황당하죠. 근데 2001년 분해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IBM에서 50개 큐빗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IBM Q라는 걸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뭐 작년 11월 달에는 IBM에서 127개를 했다고 저렇게 어나운스도 했고요. 자, 큐빗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것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완결성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보통 고등 컴퓨터는 0과 1로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큐빗은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마치 슈레딩거 고양이가 죽은 거와 산 거의 중첩을 존재해. 아니면 아까 제 우화에서 왼쪽 문을 가는 애하고 오른쪽 문을 가는 애가 중첩을 존재하듯이 0과 1의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거를 하나의 정보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딱 듣기에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0 아니면 1이면 정보가 그거밖에 없는데 중첩으로 존재하면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중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거든요. 0에 좀 많이, 1에 좀 많이, 심지어 그 중간에 적당하게 복소수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응축할 수 있습니다. 벌써. 굉장히 좋은데 이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양자 암호를 어떻게 푸느냐. 말로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쇼어 알고리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큰 소수를 분해하는 겁니다. 두 개의 소인수 분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냐면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페르마의 정리의 페르마인데 작은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저기 n이랑 캐피탈 대문자 n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분해하고 싶은 어떤 소수예요. 근데 a라는 숫자가 있어. 작은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p승 다시 말하면 여러 번 곱해요. 그냥 100번, 200번, 300번 곱해요. 곱하다 보면 우리가 분해하고 싶은 어떤 숫자를 나머지를 취했을 때 1이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가 1이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1을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왼쪽 옮기고 그거를 저렇게 두 개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중학교 시간에 배우는 건데 저기 곱을 쓰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저 곱이 n을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8분의 3의 확률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스몰 m과 라지 n을 따로따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31만 4,191을 소인수 분해하고 싶다고 할게요. 제가 A를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제가 101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 무제각제가 곱해 봅니다. 나머지 1이 될 때까지. 해보면 4,347번 곱하면 저 숫자를 나눴을 때 1이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좋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P가 홀수기 때문에 저기 공식을 보면 P를 2로 나눠야 되잖아요. 좋지가 않아요. 다시 합니다. A를 127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P가 저만큼 됩니다. 짝수예요. 좋아요. 그러면 저 앞에 숫자 계산해 봅니다. 계산하고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고 숫자하고 최대 공약수 구해보면 829가 나오고요. 두 번째 팩터도 해보면 최대 공약수 379입니다. 두 개 곱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소인수 분해하는 숫자가 있을 때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아무 숫자를 우리가 원하는 걸 잡고 그걸 충분히만 곱해가지고 1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1이 되게끔. 그 숫자를 찾으면 돼요. 그냥. 몇 번 곱했을 때 그 1이 나오는지를 찾으면 저런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몇 번 트라이 해보면 8분의 3의 확률로 답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양각 컴퓨터가 왜 들어가냐? 이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이 작업을 한 번 계속 여러 번 해봐야 되잖아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한 번 안 되면 또 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양적 컴퓨터는 그 트라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년 걸리는 거를 뭐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퀀텀 알고리즘 할 수 있다는 것만 설명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그 수요 알고리즘에 쓰이는 알고리즘 중 하나가 퀀텀 프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데 그걸 이용하면 퀀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처음 얘기했던 우리의 우주를 양자역학적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도 이걸 쓸 수 있고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부분적으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풀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암호를 소인수 분해한 거서 암호를 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응용으로는 비료 문제가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전력의 대부분은 비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많은 부분은. 굉장히 전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비료를 만들 때 질소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퀀텀 컴퓨터가 찾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 군데 이용할 수 있는 퀀텀 컴퓨터의 응용 영역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장밋빛 미래가 있는데 저는 물리학자로서 어떤 생각을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주가 양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주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계속 어떤 측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럼 우주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아닐까. 우주 자체가 돌아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부품인 거죠. 무엇인가 계산하기 위해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컬러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양자 컴퓨터의 목적은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청주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 예. 네, 지금 2022 양자 정보 주간을 맞이해서 두 가지 강연, 제 그 양자 관련된 강연과 고등과학과 박경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아 교수님 강연이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예, 특별히 저는 이제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영화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일단은 저도 컨택트를 좀 봤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이제 양자 역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인터스텔라 보면서도 항상 중력 영화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처음 시작이 너무 즐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차원에서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어라이벌, 컨택트랑 인터스텔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인생 영화로 꼽는다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을 꼽아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전 주저없이 어라이벌입니다. 어라이벌이요? 컨택트입니다. 혹시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양자역학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네. 어라이벌의 의미는 약간 다중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외계인의 능력, 언어를 배우면서 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 양자역학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양자역학이 그 양자역학 배우게 되면 양자역학 언어이기 때문에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예. 양자역학을 배우면 마치 그 외계인이 양자역학 돌아가는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있듯이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는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는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하게 되면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SF 영화 보면 외계인하고 싸우기만 하지 소통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계인하고 정말 소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시도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언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 언어가 사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보다 훨씬 더 양자역학에 담겨 있는 그 숨은 언어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가 양자역학을 알면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경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 물리학자들이 강연을 되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수학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학으로 얘기할 때 더 말이 잘 통해요. 아,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일상어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언어를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언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보인다는 뭐 제가 그러진 않죠.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 얘기를 또 드리면 매트릭스에서 갑자기 깨닫는 순간 막 이렇게 초록색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저희는. 하지만 가끔 그런 게 아닐까. 어떤 현상 뒤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그거를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리를 전공했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수학으로 설명하면 좀 더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의 일상 언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또 오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오류들에 대해서도 막 저희들은 고민하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시계를 들고 있는 전자가 그 두 개의 슬릿 사이를 통과해서 나가는데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시계가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고 있는 그걸 이제 오일러 포뮬러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일러 포뮬러 워낙 유명하니까 알겠지만 한 번만 더 그 오일러 포뮬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일러 공식은 사실은 유튜브 같은 데 쳐보시면 유튜브에 뭐라고 치시면 딱 나오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오일러 공식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일러 공식에 왜 아름답냐면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음수 있죠. 예. 허수 있죠. 지수, 익스포넨셜. 네. 그 다음에 그 파이, 원주율. 네.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여기고-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게 한 공식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E에 I 허수 곱하기 파이 equals -1. 아, 그게 공식 하나에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설명드리면 그 삼각함수 있잖아요. 삼각함수. 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거하고 지수를 결합시키는 공식입니다. 코사인과 사인 결합시키. 결합시키는 공식이에요. 어. 예전에 혹시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합의 공식 이런 거 배우잖아요. 배우죠. 코코마 사사, 예. 사코마 코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열심히 외웁니다. 열심히 외우죠. 예.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일러 공식 한번 적으시면 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유도하지는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저는 오일러 공식이 신세계였어요. 왜냐면 코코마 사사를 외울 필요가 없구나 내가. 예, 네. 그죠. 교수님이 맨 처음에 오일러 공식 보셨을 때는 어떤 감정이셨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예.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원수 합의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제가 완전히 너무 매료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외울 필요가 없다. 외울 필요가 없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수학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뭔가 수학 공식이 하나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려면 A4 용지 한 장에 꽉 채워도 막 설명이 모자랄 그런 건데 공식 하나로는 다양한 어떤 그 자연의 언어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을 하다가 침이 죄송합니다. 그 인류의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리처드 파인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까 전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다양한 지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주가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지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궁금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인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너무 잠깐 지나쳐가서 조금 아쉬웠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류 원리가 사실은 최근 물리학자들 중에 일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그 아까 미세 조정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 설명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우주 빅뱅에서 그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종류의 인류 원리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긋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존재할 수 있는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완전히 존재할 수 없어요. 완전히 존재할 예, 수 완전히 뭐 약간 좀 더 와닿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구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여야 되고 네. 태양이 적당히 밝아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구에만 우리가 거의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원리를 전 우주로 뻥튀기 하면 됩니다. 우주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우주가요? 예, 우주 자체가. 아, 그렇군요. 예, 우주 자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확률이 많아요. 그게 더 오히려 더 많은 확률이고 오히려 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럼 그러면 이 많은 가능성 중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존재하면 됐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네. 어려우니 만들어낸 비겁한 변명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인류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등 생물이 돼서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됐다는 것 사실 자체가 우주가 딱 맞아 있지 않으면 질문할 수가 없다. 다른 우주가 있었겠지만 네. 그 우주는 우리 그런 질문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무효 아무런 상관없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설명한다는 질문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과학인가 철학인가 막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의 맞아요. 수준의 질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보다 좀 깊습니다. 그 약간 깊게 내려가면 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 조금의 차이가 얼만큼의 조금의 차이인가요? 거기서 말하는 그 이게 미세하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인데요. 그 미세하다는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겨야 우리 우주가 막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령 100만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예.
100만 건까지 다 만족된 거거든요, 지금. 하나만 틀어줘도 하나만 틀어도 안 이상해지는 되는데 그 거군요. 하나하나마다 다 그 범위가 다르겠죠. 그렇겠군요. 그래서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요, 야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강연 중에 저희가 사실 양자 컴퓨터 강연에서 쇼와의 알고리즘 강연을 대중 강연으로 접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또 귀중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소인수 분해해서 그 소수를 찾는 방법을 이제 좀 봤었는데 거기에서 좀 독특한 것이 8분의 3의 확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몇 번 곱하는 숫자가 홀수가 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홀수가 되지 않는 조건 중에서도 그게 분해할 때 n의 최대 공약수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뭐 그런 걸 계산해 보면 8분의 3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 확률이 예. 8분의 3의 확률만 예. 되면 그러니까 8번 정도 트라이 하면 예. 3번 정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양자 컴퓨터는 더 빨리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컴퓨터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QFT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퀀텀 프레이 트랜스포머. 예. 예, 그래서 그 사실 뿌리의 변환이라 하면 그 우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어떤 그 파동들을 아주 기본적인 파동의 합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성도 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퀀텀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퀀텀 프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우리 우주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프레이 변화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걸 다 분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분해하는 어떤 그 개수를 찾는 건데, 네, კვantum 프레이 트랜스포메이션 뭐냐면 어떤 상태가 있고 상태 앞에 있는 개수를 한꺼번에 찾아서 상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중첩 얘기했잖아요. 예. 0과 1을 수른 거, 그냥 죽은 거, 사는 거. 예. 그 앞에 개수가 그 그 파동의 파동의 확률이라고 확률을 할 때, 기술하자. 예. 그 0과 1이 아니라 그 100만 개가 있어요. 아, 그거를 다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그 풋사이 1, 풋사이 2, 그러니까, 풋사이 그쵸, 3를 예. 쫙 한 번에. 고양이가 죽건 살건 아니라 고양이가 반쯤 살아있는 거, 4분의 1쯤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태, 100만 개의 상태가 있었을 때 예. 그거 앞에 개수를 한꺼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우주의 상태를 한 번에 우리가 존재하는 네, 확률을 네. 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를 퀀텀 프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할 수 있는 그 변환하는 거를. 그 변화하는 네, 거를. 프레이 변환을.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부분 알고리즘을 씁니다. 아, 부분 알고리즘으로요? 아, 그렇군요. 그 저는 너무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우주가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마지막 엔딩 멘트를 구성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이제 하시면서 학문을 하시면서 이제 생각하셨던 어떤 인사이트나 약간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마지막에 그렇게 구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예. 말씀드린 것도 처음 들으신 분은 저 사람 왜 저런 이상한 소리 하나 하실 텐데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가 사실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 우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우주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일부 어떤 허상은 아니지만 어떤 그거의 그 컴퓨터의 일부일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과 특히 양자학을 공부하면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현실과 실제 차이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현실과 실제의 차이.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도 관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봤었는데 왜 우리가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플레이어가 보는 방향에 있는 그 정보만 그 순간에 쫙 렌더링을 하고 다른 정보들은 그냥 다 수학 정보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보이는 쪽만 이렇게 렌더링을 해가지고 최적화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구동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우리가 그 안에서 게임을 이제 할 때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용량이 많이 처리가 되고 그만큼 이제 리소스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사실 양자학과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우리가 보지 않을 때만 존재하고 보는 순간 붕괴가 일어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예. 코펜하겐 해석인데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거하고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으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지만 그게 아까 이게 또 철학에 유명한 건데 우리가 보지 않고 있으면 숲에 있는 나무가 떨어지느냐. 숲에 있는 나무가 혼자 떨어졌어요. 네. 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아까 시뮬레이션 할 때 우리 주변만 렌더링 잘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 네.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냐라고 사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제 또 비겁한 변명 하자면 수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수학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의미를 묻게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수학을 갖고 해석하고 그걸 자연을 풀고 있는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멀민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네. 닥치고 계산이나 해. 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예. 저희는 닥치고 계산이라 하는 그 매일은 그거를 따라가고 있지만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예. 가령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얘기를 들을 때면 참 괴롭죠.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이렇게 이런 너드로 또 핫한 인물 중에 하나라서 일론 머스크가 시뮬레이션 우주가 틀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죠. 예, 그렇게 네,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 시뮬레이션 우주를 우리가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 그 완벽하게 우리와 동일한 우주 속에서 또 누군가는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거고 그 안에서 또 시뮬레이션 우주가 만들어질 테니 우리는 그 안에 어느 우주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99.9%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그 생각은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반박할 수는 없고요. 예. 하지만 예.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 사실. 그렇군요. 그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가 혹시 청중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좀 이게 궁금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손을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교수님 강연이 워낙 아유, 잘해주셔가지고 네 쉽게 질문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이미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만 혼자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질소 고정법에 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비료를 만들 때 전력이 그렇게 많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 그러니까 있는 저도 사실 이거 안지는 예.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예. 프라운호퍼인가 그 유명한 독일의 화학자가 예. 그걸 해서 지금 유명한 그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전력이 많이 소비된대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전력의 10% 2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0% 20%요? 전 세계 전력. 전 세계 전력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이런 전등 같은 조명도 아니고 네. 그거에만 그렇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질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질소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도는 거를 이렇게 물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사실 그게 화학 문제거든요, 그냥. 예.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방법이 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뭔가 순식간에 계산을 빨리 해서 기존의 컴퓨터가 하는 것들의 계산을 더 빨리 하는 컴퓨터다라는 정도는 대중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대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쓸 건데?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한 해답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가끔 받는 질문이긴 한데 예, 저는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고정 컴퓨터보다 월등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쇼 알고리즘. 쇼 알고리즘, 그 다음에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 글로벌 서치. 글로버. 그러고 사람 이름인데 글로버. 근데 그렇군요. 몇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돼 있어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그 외의 것들은 고등 컴퓨터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퀀텀 컴퓨터와 고등 컴퓨터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개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휴대폰에 굳이 양자 컴퓨터를 달고 다닐 만큼 우리가 뭐 암호를 해독하려면 필요하겠지만 아니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제 예상과 다르게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양자 알고리즘 개발. 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거로는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우리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뮬레이션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현재 가장 시뮬레이션하기 어려운 것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날씨를 예측한 일이잖아요. 이런 거에도 쓸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그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다른 문제군요. 왜냐하면 카오스이기 때문에 케어. 그거는 컴퓨터 계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측정의 문제거든요. 측정의 문제. 얼마나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초기 조건 얼마나 정밀하게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사실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 장치를 얼마나 많이 뿌려놓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군요. 다를 수도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다르군요. 정보를 얻는 문제. 정보를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뭔가 기대를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항상 오늘도 이제 비가 이제 왔는데 항상 이 날씨에 대한 것은 제일 제가 양자역학이랑 닮은 게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실제로 그날 되어서 비를 오는지를 봐야만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양자 관련된 강연을 하실 때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우리가 양자역학 혹은 양자에 관련된 이런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대중 입장에서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생각도 많이 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응용적인 측면은 오늘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시기에 도래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그 원리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양자 컴퓨터를 알아두면 좋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네. 어떤 미래에 앞서갈 수 있다. 그런 어떤 응용적인 측면이 물론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걸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는 양자역학 제가 약간 철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요. 존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하는 그 방식, 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체계를 전달해 주거든요. 우리가 정말 파동처럼 출렁이고 있구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매저먼트를 해야지만 일어난다. 그 선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자체를 안다는 것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네. 답들이 양자역학에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022 양자 정보 주간에 고등과학원의 박권 교수님 모시고 곽성 교수님 강의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양자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싶고 하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번 강연과 저희 이런 질의응답이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